당신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서울 외곽 조용한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봄비가 막 그친 터라 공기가 축축하고 어쩐지 가슴까지 차가웠죠. 검은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빈소 앞에서 조문을 마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제 남편 김영석 씨의 장례식이었거든요. 향년 72세, 평생 공무원으로 묵묵히 살아온 사람. 지역에선 참 성실한 가장이자 믿음직한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죠. 영정사진 속 그이는 수수한 회색 양복을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검은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지만 사실 그날 제 눈빛엔 말 못할 체념 같은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는 조용하게 마치 매뉴얼대로 진행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한쪽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여인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단발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중년 여성.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한참을 주변을 살피던 그녀와 제 눈이 마주쳤죠. 정희야.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 30년 전 말도 없이 사라졌던 친구, 은정이었어요. 은정이? 그래, 나야. 이은정.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30년을 묻어뒀던 기억이 먼지 낀 사진처럼 튀어나왔거든요. 가까웠던 만큼 갑작스러운 이별이 너무나 아팠던 친구였죠.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온 거야? 너무 늦었지. 하지만 와야 했어. 꼭.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 분노, 오래된 상처까지 한눈에 느껴졌어요. 하객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웅성거렸지만 저와 은정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정이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이 장례식에 그냥 조문하러 온 거 아니야.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은정의 목소리엔 이상한 날이 서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봐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더라. 그녀는 손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다른 그 물건을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더군요. 이건 3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야. 들어봐. 저는 말릴 틈도 없이 은정은 버튼을 눌렀고 낮고 강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너 도와준다 그랬지. 대신 조건이 있어.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거든요. 싫어요. 그런 조건이면 전 그냥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동생도 대학 못 가. 아버지 병원비도 끊긴다. 결정해. 오늘 밤까지. 녹음은 거기서 끝이 났고 저는 손을 떨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남편 김영석의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은정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30년 전 내가 사라졌던 날 기억나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싸운 것도 아니었고 이별의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은정.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서로 멀어진 인연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어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와 저 사이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날 내가 다니던 출판사에서 불법 외주 제보하려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출판사 너네 남편이 뒤에서 투자하고 있었더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날 불러내선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조건을 걸더라. 말 안 하면 도와주고 말하면 내 가족 인생까지 끝내겠다고.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걸 잃었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가족들도 하나씩 무너졌어. 내 남편은 날 그렇게 짓밟아 놓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너랑 살아간 거야. 저는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술렁이기 시작했죠. 은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복수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몫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금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한 철제 금고였죠.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비밀번호는 4자리.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결혼기념일이 떠올랐어요. 1023. 딸깍.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그 안엔 수첩 하나, 노란 봉투 몇 장, 사진 몇 장, 그리고 회색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파일엔 딱 3글자가 쓰여 있었죠. 은정건.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파일을 펼치자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이은정. 내부 고발 시도 위험인물. 1989년 5월 12일 이후 접촉 차단. 입막음 필요. 그리고 그 아래엔 은정의 개인정보, 출판사 인사 파일 4본, 그리고 너무도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작성된 절교 편지였죠. 은정아, 너와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어.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고, 더 이상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 편지를 처음 봤어요. 쓴 적도 보낸 적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조작이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은정의 마음을 찢어버린 거였어요. 옆에 있던 수첩엔 시간별 통화 기록, 만남 일지,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위험, 주의 요망이란 말까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남편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조용히 관리해 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그 여인은 은정이 아니었어요.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7.6. 은비 엄마와 함께 내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밤. 은비 엄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혹시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열었고 그 안엔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있었어요. 배우자 정미경, 자녀 김은비. 2번째 가족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죠. 믿기지 않는 현실,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 그리고 너무도 무지했던 제 자신. 제 남편 김영석은 2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쪽에선 저와 함께 살아온 평범한 남편이었고 다른 한쪽에선 다른 여자와의 숨겨진 가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온 냉혈한의 모습이 있었죠.
저는 조용히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죠. 수신인 박정희, 발신인 이은정. 봉투는 개봉되지 않은 채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고운 글씨체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정말 너를 믿었고 마지막까지 날 이해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의 편지는 날 찢어놨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혹시 너의 진심이 아니었기를 바래. 잘 지내. 부디 진실이 언젠가는 너에게도 닿기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은정아, 너를 그렇게 떠나보낸 게 결국 내 탓이었구나. 그날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 주름진 눈가 그리고 깊어진 눈동자. 하지만 그 속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도. 숨기지 않을 거야. 나라도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저는 은정이가 활동 중이라는 여성 인권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은정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은정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확고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통의 편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거 이제야 봤어. 내가 보낸 편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은정은 편지를 받아들었고 낯익은 봉투를 바라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너한테 보냈더라. 절교한다고.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럼 나만 오해했던 게 아니었네. 우리 둘 다 속은 거였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게 더 큰 죄였던 것 같아. 은정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계속 너를 원망했어. 근데 이제 이해해.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야. 단지 누군가는 먼저 더 깊이 상처받았을 뿐이었지. 며칠 뒤 은정은 출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저는 김영석 씨의 배우자였던 박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사람의 죄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버린 시간을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어요. 망설임은 이미 저 멀리 뒤에 두고 왔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은정과 함께 사회 고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친구였고 오해로 등을 돌렸던 사이였지만 이젠 서로를 지지하는 동지가 되어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런 우리의 움직임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60대 여성 이숙자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말하면 다 내 잘못이 되는 시대였어요.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요. 그래서 평생 입을 닫고 살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꾸는 중이에요. 은정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와야 해요. 영석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상징이었던 시대의 구조적인 폭력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 속 여전히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죄들을 이제라도 내가 드러내야 해. 며칠 후 우리는 이숙자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긴 고발문을 함께 써내려갔어요. 그들이 침묵을 강요할 때 김영석 사건을 넘어서 그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댓글이 끝도 없이 달렸어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이렇게 용기 낸 여성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박정희 여사님, 침묵의 공범이었지만 지금은 연대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댓글을 읽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제 지난 시간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얼마 뒤 도서관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시니어 여성의 침묵과 용기. 첫 연사는 은정이었고 그 다음이 저였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었죠. 은정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 있는 친구 정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또 다른 가해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김영석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을 들고 납골함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영석 씨,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참 무서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의 사진을 쓸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침묵도 결국 당신이었더군요. 이젠 나도 당신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어요. 영석 씨, 당신은 제 남편이었고 제 인생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진실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더군요. 그래서 전 그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당신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편지를 납골함 위에 올리고 조용히 인사드렸어요.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무겁지 않은 빛이었어요.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맞이한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열었어요. 책 제목은 그럼에도 나는 나로 살아간다. 참석자 대부분은 저처럼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나눴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은정아, 우리가 바꿔낸 거야. 이제 누군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시작된 거야. 창밖에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처럼. 그리고 저는 그 긴 인생의 후반부를 이제 제 이름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게요.